안녕하십니까. 마블링 좋은 부동산을 찾아라. 수익형 부동산 개발 외길 30년 구종옥 박사입니다. 오늘은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에 관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나가는 화면은 제가 그동안에 출간한 8권의 책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가를 포함해서 Q&A도 같이 이 시간에 이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임차 가구 중 전세 비율이 40%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적은 비율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40%에 육박하는 시장에서 이제는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전세가 상승이 꾸준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세의 감소로 인해서 월세 시장이 많이 확장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번에 법이 급하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한 내용인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이냐? 직계 좀비속이나 본인이 실거주할 경우에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느냐? 계약기간 종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한데, 올해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는 갱신 계약은 6개월 전부터 1개월이 아니고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걸로 법이 개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허위로 임대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허위로 갱신 거절을 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은 임대인이 있는데, 월세 3개월분이나 2년간 임대료 차액이나 합의된 보상금 중에서 높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명도를 당한 임차인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를 할 때 임대료 증액 상한은 5%입니다만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조정도 가능한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대차 거래 정보를 취합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없고, 2021년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임대료 증액 상한이 5%이고요. 상한율 5%는 역시 앞쪽 슬라이드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자체 조례로 조정이 가능하다. 또 주의할 점은 환산율과 상한율을 혼동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Q&A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언제든지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죠.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하고요. 올해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이나 갱신이 되는 계약부터는 2개월 전까지, 1개월이 아니고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총 몇 회를 행사할 수 있느냐? 1회에 한정이 되고 있고요. 역시 기간은 2년을 보장을 받습니다. 세 번째, 묵시적으로도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임차인은 개인의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잔존 기간만 있으면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가? 그렇긴 합니다만은
최소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은 남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임대인의 갱신 거절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전대를 한 경우에도 거절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경우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멸실,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판단될 때도 역시 해당이 되고요. 일곱 번째는 또 세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계약 당시에 고지를 해야 됐어야 되겠죠. 또 두 번째는 주택이 노후 또는 훼손 또는 멸실되어서 안전사고와 관련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역시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이나 본인이 실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임대료 상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임대료는 5%의 상한이 적용이 되고요. 그럼 언제 적용이 되느냐?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고 청구권 행사 시에만 가능하다. 청구권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존 계약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5%는 무조건 그러면 인상을 해줘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럼 임대인의 마음대로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있느냐?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이때 전환율 역시 법으로 정한 전환율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에 관한 내용인데요.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와 4% 중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4%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 4%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0.5에다가 3.5%를 플러스해서 나온 비율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여기에서 전환율에 관한 내용과 상한에 관한 내용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세로 전환을 하는 경우입니다.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뭐 보증금 얼마의 월세가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보증금은 없는 걸로 가정을 하고 전세 100만 원짜리를 월세 100만 원짜리죠. 월세 100만 원짜리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 어떠한 금액이 산출이 되는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은 전세로 전환하는 공식은 월세에 12개월을 곱해서 전환율이 4%라고 말씀드렸죠. 4%로 나누면 전세 금액이 나오는데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2개로 곱하면 1200만 원이 되겠죠. 이거를 4%로 나누면 3억의 전세 보증금이 산출이 되는데 이거는 전환율에 의해서 산출이 된 금액이고 상한액을 또 곱하게 되면 5% 상한액을 곱하게 되면은 1,500만 원을 인상을 해주면 되는데 3억 플러스 1,500 하게 되면 3억 1,500만 원이 전세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세 금액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일반적으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사례를 들고 있는데 저는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일단 전세 3억인 주택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좀 간단하게 단순하게 사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전세 금액 곱하기 전환율 4%를 곱한 후에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월세 금액이 나옵니다. 이때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3억의 전세 보증금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3억을 대입을 해서 3억 곱하기 전환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월세는 100만 원이 되는데, 여기 100만 원에다가 월세 상한율 5%를 곱하게 되면은 곱해서 12개월로 나누게 되면은 매월 105만 원의 월세가 산출이 됩니다.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지만은 자꾸 반복적인 그러한 연습을 통하면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일단은 이 제도, 청구제도, 임대차 3법에 관해서 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이 된 후에 집주인은 집을 팔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매도는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이 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변경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 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왜냐?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은 매수한 집주인에게도 승계가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역시 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변경이 된 후에 그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주장을 할 때, 이때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단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통지를 해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변경 후에 직접 거주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에 통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를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예상이 되는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만기 때 임차인이 대출받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연장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이때 이런 그 임차인의 전세 대출이 연장이 되려면은 임대인의 연장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권 설정이 되기 때문에, 질권은 어떤 권리에 대해서 또 권리를 설정하는 제도이죠. 그래서 전세자금 반환 청구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세자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을 이제 해 놓는데, 이때에 그 질권 설정에 대한 동의를 임대인인 건물주가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출 연장이 안 되면 이렇게 대출 연장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대출 연장이 안 되면은 역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도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신규 임차인에게 또 그 권리금을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실거주를 위한 퇴거 요청을 한 후 내가 실제 거주하겠다고 퇴거 요청을 한 후에 새 임차인과 계약을 해버리는 경우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퇴거를 당한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설득과 효율을 통해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은 이 법 적용이 배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전셋값이 최근에 57주째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세가 시장에서 감소하고 있고 귀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그동안의 뭐 수직적 관계라고 볼 수 있었을까요? 물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지만은 수평적인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가 점점 확산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 법을 너무 급하게 아주 너무 급하게 정말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당분간 임대인과 임차인 또 시장에서 혼란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런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은 지속적으로 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